비가 성수동 골목길을 적시던 늦은 저녁, 정은아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높은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52살이지만 아직 젊어 보이는 얼굴에는 다만 살짝의 피로감만이 스며 있었어요. 한때는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매일 같은 길을 달렸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뒤이은 이혼, 그리고 홀로 키워야 했던 아들 때문에 야간 청소부터 집안일 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어요. 이곳이 맞나요? 은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수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인터폰을 누르자 곧바로 철제 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정은아 씨시죠? 문을 연 것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바로 이 집의 아들인 문지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생활도우미로 파견받아 왔습니다. 오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지연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를 안내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깔린 현관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은하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섰어요. 어디선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장가였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저 음악은 뭔가요? 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오르골 소리입니다. 뇌경색 이후 의식이 흐릿하시지만 저 음악만은 들으시려고 하시거든요.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은하는 복도 끝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 멜로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가 아니라 어린 시절 누군가가 자신을 재워주며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다는 것을요. 방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혜경 여사였어요. 7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품 있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반쯤 감긴 눈과 미동도 없는 몸짓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새로운 도우미분이 오셨어요. 지연이 침대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경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원래 출판사 무진서가를 운영하셨어요. 희귀도서와 고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하지만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 한쪽 벽면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고 침대 옆 탁자에는 각종 약병들과 함께 작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 오르골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적어둔 메모를 드릴게요. 어머니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시지만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때 방 안으로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에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며느리 오가율이에요. 상업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율은 친근하게 다가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을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지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서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연과 가율은 세심한 설명과 함께 저택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혜경의 침실이 있었고 2층에는 서재와 게스트룸이 3층에는 지연 부부의 방이 있었어요. 지하에는 거대한 서고가 있다고 했지만 그곳은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 출입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저희는 2층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지연 부부가 나간 후 은하는 다시 침대 옆 오르골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살짝 뚜껑을 열어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1973 나의 연아.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아.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명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정은하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 불렸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곳에 이 낡은 오르골 안에 자신의 본명이 적혀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자신을 연하라고 부르며 어루만져주던 손길들. 설마 그럴 리가.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생활 도우미로 온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요. 밤이 깊어갈수록 오르골의 멜로디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혜경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은하는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성수동 저택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오르골의 멜로디가 방안을 부드럽게 감쌀 때마다 은하의 마음속에서는 잊혀졌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날 밤을 보낸 은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혜경의 상태를 확인한 후 1층 주방으로 향했는데 이미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단정한 회색 원피스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어제 온 정은아입니다. 알고 있어요. 전 박춘옥이라고 해요. 이 집에서 집사일을 한 지 벌써 20해가 되었네요. 춘옥은 각 끓인 커피를 은하에게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지연 부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주방에는 2사람만 있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처음엔 다들 오르골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거든요. 네,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춘옥은 잠시 은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그 멜로디가 낯설지 않으시죠? 은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춘옥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여사님이 그 오르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세요? 의식을 잃으신 후에도 그 음악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춘옥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다른 분들에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집에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이 저택 곳곳에는 음성 감지 센서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도난 방지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혼자 중얼거렸던 것들도 모두 녹음되었다는 뜻인가요? 다만 한 곳만 예외가 있어요. 온실의 선인장 구역이에요. 거기는 공조 시스템 소음 때문에 녹음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만약 조용히 얘기할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춘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약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제 약장에서 안정화 칵테일이라고 적힌 병을 보셨죠? 네, 봤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아요. 분명히 의사가 처방한 약은 맞지만 농도가 이상해요. 며느님이 몰래 바꿔치기 하는 걸 2번이나 목격했거든요. 은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세련되어 보였던 가율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한다니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다음 주가 중요해요. 후견 심판 기일이거든요. 만약 여사님이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모든 재산과 사업의 결정권이 아드님께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도 며느님 말에 휘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춘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진서가가 소장하고 있는 희귀 도서들의 가치를 아세요? 수십억 원어치예요. 며느님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는 이미 해외 컬렉터들과 판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여사님은 전혀 모르시는 일이죠. 그럼 지금 여사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제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는 가끔씩이라도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요즘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약물 농도를 조작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은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춘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혜경은 서서히 독이 되는 약물에 중독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춘옥은 잠시 주저하더니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여사님이 쓰러지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연아라는 이름의 아이를 찾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은아 씨가 오시는 걸 보고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아라는 이름을. 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고아원에 후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언젠가는 내가 찾아야 할 아이가 있다고 하셨죠. 물론 자세한 사연은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요. 은하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쏟아져서 정리가 안 되었어요. 춘옥 씨, 혹시 여사님 방에 있는 오르골 말고 다른 물건들도 있나요? 예를 들면 편지나 일기 같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중요한 것들은 모두 지하 서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곳이 철저히 잠겨 있다는 거죠.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나 가율 중 한 명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지금은 이만 얘기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온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요. 춘옥은 서둘러 설거지를 시작했고 은하도 혜경의 아침 약을 준비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전 은하는 평소처럼 혜경을 돌보면서도 계속 춘옥의 말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가율이 약물을 조작하고 있다면, 그리고 후견 심판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자신이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율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네, 안정적이세요. 다행이네요. 참, 어제 약 드리는 거 보니까 손에 익으신 것 같던데 간병 경험이 있으시나 봐요? 가율의 질문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은하가 무언가를 알아차릴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전에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과 무슨 얘기하신 게 있나요? 춘옥 언니나. 아니요, 별다른 얘기는. 가율은 은하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고 가율은 그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은하는 약속한 대로 온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유리온실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크고 작은 선인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춘옥이 선인장 사이의 작은 의자로 은하를 안내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공조 시스템 소음 때문에 대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춘옥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여사님 팔목에 항상 차고 계시던 천팔찌 안에 숨어 있던 거예요. 매듭을 풀어보니까 나왔거든요. 열쇠 끝에는 B-73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하 서고의 B-73함을 여는 열쇠일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요? 그게 문제예요. 지하 서고는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춘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아드님과 며느님이 외부 미팅으로 나가세요.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언제죠? 바로 내일이에요. 은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춘옥 씨, 혹시 여사님이 연하라는 아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나요? 춘옥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한 번은 술을 드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딸을 찾아야 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낸 딸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은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가끔 꿈에서 연하야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실 때도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혜경이 자신의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 오후 지하 서고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것이요. 오르골의 자장가가 다시 울려 퍼지자 은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이 이곳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은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춘옥과 나눈 이야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혜경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약속된 시간에 온실로 향했습니다. 온실은 집 뒤편에 있는 넓은 유리 공간이었어요. 각종 화초와 선인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공조시설 소음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여기 오세요. 춘옥이 선인장들 사이에 작은 벤치로 은하를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이제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춘옥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얇은 금속 열쇠였어요. 이게 뭐예요? 여사님이 항상 차고 계시던 팔찌 안에 숨어 있던 거예요. 매듭을 풀어보니까 나왔거든요. 은하가 열쇠를 자세히 보니 B-73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하 서고에 B-73함을 여는 열쇠일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춘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하 서고는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도련님과 며느님이 외부 미팅으로 나가세요.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언제죠? 바로 내일이에요. 은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낼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 다음 날 오후 지연과 가율이 외출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지하 서고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책 냄새가 진동하는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높은 서가들 사이로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B-73함이 어디 있을까요? 저쪽 구석에 금고들이 있어요. 춘옥의 안내를 받아 찾아보니 정말로 B-73이라고 적힌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리니 딸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보니 첫 번째 문서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1973년 봄, 여아 연화 위탁 성혜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은하의 본명인 연화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 입양 서류예요. 춘옥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여사님이. 네, 제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혜경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들이었어요. 연아에게 언젠가 널 찾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엄마가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언젠가는 설명해주고 싶다. 매일 밤 내 생각을 하며 잠든다. 편지를 읽던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요? 춘옥이 은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서류들이었어요. 이건 뭐죠? 은하가 다른 폴더를 열어보니 갤러리 계약서와 약물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약물 투여 기록표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가율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이상해요. 병원 처방과 용량이 다르네요. 춘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어요. 정말로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사님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두 사람은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하에서 나왔어요. 춘옥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약물부터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은하는 지역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변호사 최다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님, 급한 상담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은하는 최다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으로 찍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 사건이네요.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약물 조작 관련 서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은하와 춘옥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혜경에게 투여되는 약물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 후 공식적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평소처럼 혜경을 돌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눈앞에 누워 계신 분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나요? 은하가 혜경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혜경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은하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하와 춘옥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가율과 지연이 없는 틈을 타서 약물을 정상적인 것으로 교체하고 혜경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물을 바꾼 지 사흘째 되는 날 혜경의 눈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때때로 눈을 뜨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여사님 상태가 많이 나아지시는 것 같아요. 춘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표정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가율과 지연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율은 은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어머님 상태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바꾸신 게 있나요? 가율이 날카롭게 물었을 때 은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평소와 똑같이 돌보고 있어요. 아마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가율의 의심은 계속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은하 씨, 내일 후견 심판이 있습니다. 지연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후견 심판이요? 네, 어머니의 의사 능력을 판정하는 법정 절차예요. 만약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모든 재산 관리권이 저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은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심판에서 혜경이 의사 무능력자로 판정되면
가율과 지연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었거든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은하가 중얼거리자 춘옥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하는 해경 곁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내일까지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후견 심판 당일 아침, 저택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가율은 일찍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경을 돌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심판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춘옥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은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여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꿈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힘이 있었어요. 춘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는 건가 봐요. 약을 바꾼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때 지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은하 씨, 오늘 법원에 가는 동안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무슨 변화 말씀이세요? 그냥 혹시라도 깨어나시거나 하면요. 은하는 지연의 말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해경이 깨어나는 걸 바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과 가율이 떠난 후 저택에는 은하와 춘옥 그리고 의식 없는 해경만 남았습니다. 은하는 해경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죠? 은하가 해경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해경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은하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해경의 눈동자가 흐릿하지만 분명히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춘옥 씨, 빨리 오세요. 춘옥이 급히 달려와서 해경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깨어나셨네요. 해경은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으로 은하의 뺨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네, 엄마. 연아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경도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딸. 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모녀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춘옥도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돌아오셨나? 은하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여러 명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춘옥이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차가 와 있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최다원 변호사도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문혜경 여사님 맞으신가요? 혜경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지금 의식이 또렷하신가요? 네, 괜찮아요. 혜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까지 드신 약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졸렸어요. 혹시 누군가가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유리가 이상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과 가율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지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관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더니 잠시 후 지연과 가율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네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경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약물 조작에 대한 증언을 해주셨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가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하 서고 B-73함에서 발견된 약물 투여 기록표에 부인의 서명이 있더군요. 병원 처방과는 다른 내용으로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자 가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갤러리 해외 판매 계약서도 발견했습니다. 여사님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지연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지연 씨, 오가율 씨,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가율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경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자 은하가 재빨리 도와줬어요. 지연아. 혜경이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됐다. 이제 알겠다. 혜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지연과 가율이 저택을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은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나요? 네, 이제 안전해요. 변호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경이 은하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연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내 딸이 맞구나. 혜경이 은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셨네요. 춘옥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은하가 춘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변호사와 경찰이 돌아간 후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하는 혜경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저를 보내셨어요? 은하의 질문에 혜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많이 힘들었단다. 사업도 잘 안 되고 혼자 너를 키우기가. 괜찮아요. 이해해요. 매일 밤 내 생각을 하면서 잤어. 언젠가는 꼭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그동안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연아야. 네, 엄마.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기만 했던 이 집에 진짜 가족의 사랑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소리도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모녀를 다시 이어준 희망의 멜로디처럼 들렸거든요.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경의 건강은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독성이 있는 약물을 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 의식도 또렷해지고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뭘 하고 싶니? 혜경이 휠체어에 앉아서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엄마와 함께라면 뭘 해도 좋아요.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즘 매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혜경은 꽃들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은하는 그런 엄마를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옥 씨도 이리 오세요. 혜경이 멀리서 정원 정리를 하던 춘옥을 불렀습니다. 네, 여사님. 춘옥이 다가오자 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춘옥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춘옥 씨가 아니었다면 연하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사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춘옥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 지내요. 춘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과 가율의 재판 결과였어요. 엄마, 변호사님이 연락 주셨어요. 은하가 혜경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떤 소식이니? 지연 오빠는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하지만 가율 언니는 실형을 받았어요. 혜경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집행유예라고? 네, 직접적인 약물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요. 혜경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들이라.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만, 조금 복잡하구나. 며칠 후, 놀랍게도 지연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혜경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혜경은 한동안 지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연아, 고개를 들어라. 어머니,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계실 때 저는 무서웠어요. 가율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혜경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새로 시작할 기회는 주겠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연아가 이 집의 진짜 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지연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나. 아니, 연아 누나.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 은하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은하가 따뜻하게 말하자
지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그날 이후 지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겸손해졌고 혜경과 은하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은하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 서준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서준이를 여기로 데려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외손자를 왜 못 데려오겠니? 혜경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가족이니까 금방 친해질 거야. 며칠 후 은하는 서준이를 데리고 저택에 왔습니다. 27살의 서준이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청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준이가 혜경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외손자 정말 잘생겼구나. 혜경이 기뻐하며 서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준아,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편하게 지내렴.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준이는 원래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디오북 제작이나 점자책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집에 있는 책들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오디오북? 네, 시각 장애인분들이나 책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혜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이 집을 그런 일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정말요? 그래, 무진서가를 단순한 출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책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꿔보자. 혜경의 제안에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지연도 자신의 문화재단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몇 개월 후 무진서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1층은 일반 도서관으로, 2층은 오디오북 제작실로, 3층은 점자책 제작실로 꾸며졌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각 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어르신들, 여기서는 눈으로 읽지 못하는 책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서준이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곳이 있다니. 한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혜경은 휠체어에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집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은하가 혜경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다. 연하를 다시 만난 것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저도요.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감사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혜경, 은하, 서준이, 지연, 그리고 춘호까지 5명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한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여기서 들은 책 덕분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 점자책도 벌써 10권이나 완성됐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혜경이 흐뭇하게 웃으며 외손자를 바라봤어요. 지연이도 문화재단 일로 홍보를 많이 도와줬어요. 은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지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춘옥 씨는 어떠세요? 요즘 일이 많이 늘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보람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춘옥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식사 후 혜경은 은하와 단둘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아야, 네 엄마. 엄마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그리고 미안하다. 어린 시절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은하가 혜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소리가 정원까지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이제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이어준 사랑의 노래였거든요. 몇 년이 흘러 무진서가는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책을 읽고 듣고 만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혜경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하는 무진서가의 관리자가 되어 엄마를 도우며 보람된 일을 하고 있었고 서준이는 오디오북 전문가로 성장했어요. 지연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춘옥은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가족들이 모두 정원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네요. 은하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모두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준이도 밝게 대답했어요. 혜경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역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성수동 저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결말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무진서가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고, 은하와 서준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혜경은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며 매일 아침 딸과 외손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 대한 감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